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김자점, 인조반전의 공식, 다시 역모를 꾀하다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세 가도를 달리다. 안동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김자점은 할아버지가 강원도 관찰사, 아버지가 현감이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음서로 벼슬길을 시작합니다. 음서 출신은 그 한계가 명백했기 때문에 지방 수령 정도를 떠돌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오품에 해당하는 병조 좌랑까지 되었으니까 이는 당시 임금이던 광해군이 김자점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총애하고 있었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광해군이 불안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생 임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마저 살해한 뒤에 선조를 따르던 신하들을 내쫓고 임목대비까지 폐위하자 대북파에 밀려서 쭈그러들었던 서인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서인들은 광해군이 폐모살죄,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살해한 죄가 있다라고 죄를 물어서 그를 왕에서 끌어내리기로 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김자점이었다는 거죠. 임목대비 폐위에 반대하며 벼슬에서는 물러났지만 병조에서 일했던 그였기 때문에 1623년 3월 군대를 모아 이귀, 김육, 이괄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진격하여서 반정을 성공시킵니다. 자,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 인조가 왕위에 오르자 김자점은 1등 공신으로 책봉되어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는 처세술에 상당히 능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인조반정이 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남인 출신이었던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추천하면서 남인 일파까지 끌어들이는 한편 이조 인사권과 병조 군사권은 서인이 맡아서 실권을 챙기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인이었던 이 원익을 영의정, 그러니까 왕 바로 밑이 영의정이잖아요. 영의정에 추천을 해서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힘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벼슬아치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력을 담당하는 군사권이 있는 병조. 이거는 누가? 서인들이 맡아 실권을 챙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김자점, JTBC 드라마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렇게 순조롭게 정권을 장악해 나가던 그에게도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조가 윤의립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하려는 것에 김자점이 반대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는 이 윤의립의 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김자점은 윤의립의 조카인 윤인발이 이괄의 날에 연루되었던 역적인데 그런 집안의 딸을 왕실로 들여서는 안 된다라면서 격하게 반대를 한 거죠. 결국 인조는 윤여립의 딸을 세자빈에 앉히는 것은 포기하지만 김자점 역시 인조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군사적 능력이 좀 뛰어났던 김자점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영청에서 어영군을 훈련시키는 어영대장으로 삼게 됩니다. 정묘호란 때 인조를 호종한 공을 인정받아 숭검사 및 임진수어사가 되었고요. 이후에도 숭정대부, 한성부 판윤 등의 요직을 거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병자호란에서의 김자점. 1633년 조선
도원수 자리에 올라서 서북방 방어를 책임졌던 김자점은 1636년 청나라 병력의 움직임이 감지되니까 평해안도로 파견되어서 수비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둔전을 운영하면서 1634년 6둔이었던 곳을 다음 해에는 12둔으로 만들어서 소출을 올리기도 하는 등 이 뛰어난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병자호란 당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청나라 군대의 기습을 방비하지 못한 거죠. 산성일기나 연려실기술 등의 책자에서는 이때의 실패를 아예 청나라군이 겨울에 습격할 리가 없다고 믿은 김자점의 오판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김자점이 있던 곳에서 청나라의 기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다만 서북방을 책임지던 도원수로서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공격을 미리 방비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계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실수는 12월 13일 마푸타의 기병이 소수의 길잡이를 내세워 김자점이 있던 황주에 도착한 뒤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동선역에 매복해 있던 김자점에게 이완은 선봉대 뒤를 따르는 본진을 기습하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김자점은 이 이완의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마푸타의 선봉대를 기습하여 물리치는 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이완의 말을 따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푸타의 선봉대를 물리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완은 선봉대의 뒤를 따르는 본진을 기습하자고 했고 김자점은 이 선봉대를 기습하자라고 해서 결국 자신이 원했던 대로 했던 거죠. 그러나 본진이 남아 있잖아요. 다음 날인 14일 1,000명의 기병이 황주에 도착했을 때도 김자점은 이 1,000명의 기병, 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다시 똑같은 작전을 펼치려고 했고 또 이완은 어제 쓴 매복 작전은 이미 적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지만 김자점은 또 계급이 깡패니까 억지로 이 작전을 밀어붙여요. 결국 김자점의 부대는 작전에 실패하고 물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병력들이 한양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봉대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어요. 처음에 1차 선봉대는 막았지만 2차 선봉대에게는 완전히 뚫려버린 거죠. 이병현, 김윤석 이 사람들이 주연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영화 남한산성 CJ ENM에서 가져온 포스터 사진이고요. 어쨌든 뒤늦게 인조를 구하러 온 김자점은 토산에 진을 쳤지만 도르고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오히려 김자점을 기습해버립니다. 그래서 김자점의 군대는 흩어져 버렸고요. 12월 26일 김자점이 다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해서 양평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다른 군사들을 계속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이날이 12월 30일이었는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1월 3일 경상도의 근황군이 독자적으로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랬다가 경기도 광주 쌍령 부근에서 포위돼서 크게 패배해 버려요. 힘을 합쳤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공격을 했다가 패배해 버린 거죠. 이 때문에 김자점이 군대를 거느리고도 양평에 틀어박혀 인조를 구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자점의 입장에서는 군세를 더 모아서 가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쌍리형 전투 이후에 모든 것을 포기한 인조가 1월 30일 삼전도로 나아가서 청나라 태종에게 300구고들의 3번 절하면서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이런 예의를 갖추는 치욕을 당하게
되면서 김자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했던 인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1637년 도원수로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충남 서산에 섬으로 유배를 당한 김자점은 2년 뒤인 인조의 사면으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몇 번의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걸 보면 그에게 일신상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조의 개인적인 총애도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김자점이기도 했잖아요. 세 번째, 권력의 핵심에 서다. 조정에 복귀한 그는 강화유수와 호위대장을 역임하면서 다시 권력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공서파의 심기원이 모반을 꾀했다가 들켜서 처형당하면서 당시 실권자였던 최명길마저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실권자 최명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김자점이었던 거죠. 심기원이 인조를 밀어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앉히려 했다라는 이유로 인조가 소현세자를 경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김자점이 소현세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고 나자 소현세자의 아들 대신 동생인 복림대군을 왕으로 앉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이 소현세자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인조가 소현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눈치챈 김자점이 소현세자가 아닌 그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왕으로 앉히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세자빈이었던 강씨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영모죄를 뒤집어 쓰자 강씨를 죽이는 데에도 앞장을 선 게 바로 김자점이었어요.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유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좌의정이었던 김자점은 김유를 밀어내고 자신이 영의정 자리에 앉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편 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찾아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복림대군과 소현세자 MBC 드라마 화정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후에 그는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데 자신의 아들을 인조와 소용 조씨의 딸인 효명옹주와 결혼시키는 데에도 성공을 하면서 더욱 강한 집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외척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친청파로서 청나라의 후원을 받아 권력을 키웠었는데 이것이 훗날 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청나라의 문물이라도 받아들여 힘을 키우자라는 소현세자와는 달리 왕이 된 효종, 즉 복림대군은 청나라를 공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반청파였어요. 당연히 효종에게 김자점은 눈에 가시였죠. 자신이 노력해서 왕으로 만든 효종에게 제대로 찍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를 노렸던 것처럼 조정의 대신들도 김자점을 탄핵하기 시작하죠. 일단 왕의 눈밖에 났구나 라는 걸 귀신같이 알아챈 거예요. 지비 김홍욱, 장령 이석이 인피하기를 영의정 김자점은 원훈 대신으로 선조의 지우를 입어 총애가 비할 데 없었으니 힘과 충성을 다해 보답하기를 생각해야 마땅한데도 공의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리사욕만을 꾀해 저택의 크고 화려함이 참남하게도 공궁에 비길만 하며 전장이 온 나라의 안에 널려 있고 뇌물이 그문으로 폭주하며 대단한 권세로 조정을 유린하여 관원들을 마치 노예처럼 꾸짖고 모욕합니다. 국가를 저버리고 꺼리낌 없이 방자한 그의 짓거리를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오히려 존귀한 수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맑고 깨끗한 정치에 누를 끼치고 있으니 여정이 분해하며 침을 뱉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하고
장령 유준창, 지평 임중, 헌납 홍철양, 정원 허열이 인피하기를 신들의 생각도 김홍욱 등과 같습니다. 홍욱이 이미 의논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인피하였으니 신들 또한 어찌 감히 편하게 지게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채직하소서. 효종실록 1년 1649년 6월 16일의 기록입니다. 결국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김자점을 대놓고 배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하들의 상소문에 대해서 몇 차례 거부하던 효종도 마침내 김자점을 홍천으로 유배보내버립니다. 그러자 김자점은 이때부터 이성을 잃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는데 효종이 북벌을 모의하고 있으며 인조에 능해 청나라의 연호가 아닌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청나라에 고발한 거예요. 거의 매국노죠 이제. 그러나 청나라는 군대를 조선 쪽에 배치하며 그러자 청나라는 군대를 조선 쪽에 배치하면서 이 사실을 추궁합니다. 다행히 영의정 이경석이 목숨을 걸고 단판을 벌여서 청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는데 성공해요. 이로 인해서 김자점은 다시 광량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김자점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 김익이 수어청 군사들과 수원의 군대를 동원해서 효종을 몰아내고 승성군을 추대하라는 역무를 꾀했으나 진사 신호와 해원부령 이영이 이 사실을 고발하면서 김자점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욕심도 그렇게 끝이 났던 거죠. 음서로 벼슬길에 올라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정묘호란과 병저호란 등의 고난도 겪으면서 마침내 영의정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끝내 욕심을 놓지 못했던 김자점은 마침내 매국행위와 역모까지 꾸미다가 사형에 처해지는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넘어서는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간신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김자점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제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잘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